모든 일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열정의 아이콘 정희용입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발표할 인물은 유치한입니다. 유치한은 1908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8남매 중 둘째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문학적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문학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이 가장 유명한 시가 아까 향수, 제가 아까 발표를 잠시 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유치한도 굉장히 문학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두 번째 시집 생명의 서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인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차에 일제시대가 가고 다시 6.25 사변이 이제 터져서 그 다음에 그게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 통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러브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가 만난 사람이 그 이영도 교사, 그때는 시인이었습니다. 이영도 교사를 한 말씀을 드리면은 청도 태생이고 유치한보다 9살 나이가 적습니다. 이호우 시인의 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데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21살에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치한은 결혼한 상태고 자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연속이었는데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얼음장처럼 이렇게 유치한을 이렇게 대는데 유치한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3년 동안 편지를 쓰는데도 답을 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3년이 지나자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편지는 보내지는 않지만은 사랑을 받아주자. 그래서 편지를 계속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차에 유치한은 만나고 싶어서 한 달이 납니다. 공식적 모이면 얼굴만 잠깐 볼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하다가 유치한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교장에 재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직을 하게 된 데가 부산 여상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쓸쓸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영도 교사와 유치한의 그 관계에서 위대한 시가 하나 탄생이 되는데 그 시 제목이 바로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제가 일부분을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행복, 유치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숱한 사연을 가지고 제각기 생각에 촉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시련에 부딪혀서 여기까지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속에서도 서로가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면은 그런 이루지 못한 사랑은 하지 마시고 결혼하기 전에 그런 애틋한 마음에 들면은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을 하십시오.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를 잘 가꾸고 싶은 여자 황선주입니다. 저는 오늘 스티브 잡스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인물이지만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56세라는 나이에 작고를 하였지요. 1955년 2월에 태어나서 2011년 10월까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한 아주 젊은 나이에 간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스티브 잡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과거는 곧 우리의 미래로 연결된다라는 말을 우리 여순모 박사님께서 첫 시간에 어떤 그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오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은 그 고난과 힘든 역경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IT 업계의 천재가 탄생될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그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서 가보면 불행이라는 불행은 그보다 불행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버림을 받지요. 부모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분 다 그 아버지는 호녀라의 아이죠.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는 우리 시리아 난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시리아에서 온 굉장히 부유한 유학생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 전통 백인의 어머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학 생활에서 우리 어머니는 조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유학생으로 만나게 돼서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 대학원을 다니는 도중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미국의 법상 혼인을 하지 않고 호적에 올릴 수 없는 건 우리나라로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죠? 거기서 입양이라는 걸 두 사람은 선택하게 되는데 왜 입양을 하게 됐냐면 부모님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하셔서 그리고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게 되는 첫 번째 입양이 예약되어 있었던 가정에서 뱃속에서 또 한 번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 가정에 입양으로 되겠다라고 정해진 가정이 스티브 잡스 어머니께서 꼭 바랬던 게 하나가 두 분 다 대학 교육은 받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꼭 대학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가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태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친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되기로 한 가정에서 또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하게 된 게 지금 스티브 잡스가 유년 시절을 지내게 됐던 양부모님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스티브 잡스에게 준 환경적인 요소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스티브 잡스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스티브 잡스 부모님은 아버지가 기계공이었어요. 고치는 수리공이었습니다. 자, 급한 나머지 좋은 가정에 보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과부였고 아버지는 이혼남이었는데 두 분이 재혼하신 상황이었고 아이가 오랫동안 없으면서 입양을 하는 가정으로 가게 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행 속에서 스티브 잡스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수리하고 버려진 기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유년 시절을 그 기계공들, 그 기계와 함께 장난감처럼 놀았던 것들이 오늘날 그렇게 빛나게 바꿔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탄생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접해보고 그게 곧 나의 과거가 곧 나의 미래라는 거를 굉장히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래서 시간이 충분해요.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 대학을 갔는데도 부모님의 등을 너무 고생시켜서 하는 돈으로 못 다니겠다라고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회사마다 본인이 자청해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휴먼테크라든지 뭐 전화기 만드는 회사. 근데 본인은 그게 다 너무너무 즐거웠던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다가 본인의 결국 애플이라는 걸 탄생을 하고 죽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요건 제가 어떤 과거를 만들어준 양부모의 환경이라면, 되새겨서 보면 되게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되는 그 정말 영화 같지 않은 소설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입양을 되게 되지만, 실제로 8개월 뒤에 스티브 잡스가 입양되기 8개월 뒤, 입양되고 난 뒤 8개월 뒤에 그렇게 반대하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기 친부모, 친모, 친부는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 입양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이를 달라라고 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날마다 희망을 전하는 예쁜 여자 서금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야 앵겔루라는 여성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야 앵겔루는 1928년 4월 4일에 태어났는데요. 일찍 그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이혼모의,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한테 와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일찍 그 엄마 친구인 남자친구한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대요. 이 성폭행을 당하면 얼마나 그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성폭행을 한 남자는 교도소를 갔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게 돼요. 자기한테 접했던 그 남자가 죽는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말을 못하고 내가 입을 영과 동시에 연결된 남자들은 다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17살 때 교사를 만났는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야는 자기의 과거를 이겨내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그 갇혀있던 생활에 대한 시도 쓰고 글도 쓰면서 문학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문학에 입문하게 된 마야는 1959년에 뉴욕으로 와서 문학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문학활동을 시작하다 흑인 여성 최초로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의 시낭송을 하면서 이제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문학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많이 펼치고 그리고 인권 운동도 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해 간답니다. 저는 마야 앵겔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잠시 교수님한테 듣고 긴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마야 앵겔루가 어둠 속에서 자기가 펼쳐 나올 수 있었던 그 환경이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그 감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섭고 괴롭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무섭고 괴로운 것도 깨야지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닭이 알에서 깨어 나와요. 계란을 툭 깨야지 나올 수 있듯이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골마 터져버려요. 그런데 마야 앵겔루는 골마 터지지 않고 스스로를 펼치고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생을 바라보고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깨어나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무던히 깨어나오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야 앵겔루가 지었던 오직 드릴 것은 사랑뿐이라는 시를 저도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한 편의 시를 드리겠지만, 나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기에 오직 드릴 것은 사랑뿐이라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정만철입니다. 오늘 저는 일화 한금의 꿈을 꾸다가 몇 년 사이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생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바깥으로 또 짧게 표현하면서 또 듣는 사람에 한해서 저를 보고 바보 같다 하기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 2년 반 전에 어떤 건설업자를 만났습니다. 친구인데 건설업자가 저에게 와서 돈 한 1억만 한 달 일자 줄 테니 좀 빌려달라.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은 약 한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모르는 가슴을 상처를 안고 또 제가 살면서 돈을 벌 데만 착실하게 돈을 벌었지 남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시발점이나 하면은 우리 가야공원 다 아시죠? 동의대학교 있는 네, 가야공원. 알고 있어요. 네. 오리집 막. 네, 올라가다 좌측에 신흥사 절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절 그거 보면은 지금 4층 건물이 하나 딱 서가 있어요. 4층 거기가 수도 그 요양원 식으로 그 비구니도 손님들을 직결해서 거기가 이제 그 청태종이 아니고 조계종에는 비구니 손님들이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결혼 출가도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이제 뜨돌이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뭐냐면 무당들이라든지 뭐 좀 이런 그 있는 신기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그 스님께서 그 모시려고 걸창한 꿈을 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저에게 한번 와달라 해서 가니까 진짜 위치도 너무 좋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돈이 없어서 마감을 못하는 거야. 집 건물 다 이랬는데. 그래 내가 가가지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마지막 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한 6천만 원이 없어서 임금비를 못 줬더만 비는 올라가는데 대리석 그걸 붙이고 그걸 못 붙이고 있다. 사람들 나오셔가지고 투덜투덜대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님 오셔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 정회장이겠나? 예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라. 왜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 건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 중공이 나면은 우선적으로 내 아들이 하나 양자 있는데 또 울산에도 절이 하나 있다. 있는데 여치저치해서 돈을 좀 이 안 돌리게 되면은 이 지금 내일 비가 온다는데 오늘 비가 온다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저를 봐서라도 좀 해주자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또 내 그거 아는 지인들도 맞다 정회장 같으면 이걸 일 살줄 수 있다. 이러면 자꾸 그 기대와 부추기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뭐냐 물으니까 지상 4층은 비구니들이 사는 방이 80개가 있고 지하 1층은 그게 절에 종교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집에서 제사를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거기 제사 뭐 입회를 모시는 곳으로 다 밑에 그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그게 막 이거 죽으면 나면 돈이 막 떼지 몇 천억이 들어온다.
금손하게 예, 하나에 위패 하나에 300만 원씩 받으니 이제 그거 다 하고 이제 별개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돈 은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각서를 써주면서 내가 그 땅을 잡혀주겠노라고. 또 어떤 사람이 정비공장을 땅을 600평을 빌려준다고 준다 해서 그거 보고 거기부터 안공을 다 해줬는데 하고 보니까 이 스님도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말. 나무 돈을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그 확인서를 잘 받아놓고 해서 준공이라고 다 됐는데 한 1년 넘게 기다리다 이제 수야 돈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입으로 오늘 이 바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 있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이걸 돈을 받아도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담겨있던 말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전을 즐기는 여자 황혜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선시대 최연소 병조판서를 듣겠지만 2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남이 장군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종이 즉위하면서 남이 장군은 강순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남이 장군은 이시의 사건과 여진정벌에 앞장서서 아주 큰 공을 세우죠. 그러면서 세조 때 바로 파격적으로 병조판서에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세자였던 예종이 아주 꺼려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종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되죠. 즉위를 하면서 때마침 그때 혜성이 떠오릅니다. 마침 남이 장군이 그 궁궐에 숙식을 하다 하면서 그 혜성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혜성이 나타난 것은 묵은 것은 없어지고 혜성은 곧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배치하는 현상이다라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유자강이 그 벽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서 유자강도 숙식을 하면서 그 말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예종에게 허위로 이야기를 하죠. 남이가 영문을 꾸미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다음날 바로 옥사가 일어나고 남이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시에 난 이후에 남이가 이런 시를 지었는데 아주 유명하죠. 백두산석 마두진. 백두산 돌을 백두산에 돌을 갈아서 돌을 갈아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백두산에 돌을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파 엄마유라고 엄마무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니 남아 20여 미평국이라 사나이 20살에 나라의 평전을 못한다면은 후세 수천 대장부 후세의 근후가 대장부라 이르리요. 아주 유명한 시를 읊었는데 이 시에는 어떤 평온한 기운이 없다 해서 여기에서 결코 화를 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이 장군의 시신이 잠깐 머물렀다 하고 거기에 돌무덤을 가묘로 지어 있는 남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남이섬에는 남이 장군의 가묘와 함께 이 시패가 걸려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남아 20미평국을 유자광이 남아 20미덕국이라고 잘못 아뢰면서 아주 그 유자광이 간신으로
또는 남이 장군이 결국은 영모로 몰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유자강이었죠.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가 남이 섬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더 말을 붙이면 몇 분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 예, 우리 1분 남았으니까. 우리 역사에 그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이 장군은 대표적인 뭐죠? 대표적인 금수저고 유자강은 서자도 아닌 을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장군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잘하는 분에 대한 엄청난 시샘을 하고 있었죠. 근데 결국 그거를 잘못 고함해서 결국은 말로서 남이 장군을 없애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현재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 남이 장군이 영모였지만 그 이후에 이 해석이 달라지면서 남이 장군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역사가들이 그 어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이 장군의 성격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강해요. 강해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영모로 몰렸지만은 남이 장군이 정말 영모를 꾸며야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망치게 하는 엄청난 그 파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쓰고 내가 잘해야 주변이 평안하다 하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스토리텔링에 찾아온 고혜인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저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 준비된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만학도로 얼마 전에 대학을 했고 대학에서 만난 동기생입니다. 처음에 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입학을 해서는 실은 여기 운영위원장을 맡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욕을 잃고 대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냥 나갈란다 이러면서 이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땡겨줬어요. 시험 볼 때 옆에서 가르쳐주고. 은희. 공부하고는 살짝 크게 공부의 의욕보다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활동을 또 좋아를 했어요. 네, 그때 딱 와서 인사하는데 첫인상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멘트를 하더라고. 뭐냐면 정도 많채, 복도 많채, 여자도 많채, 정만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게 이제 스피치를 배우셨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왔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저는 만학도로서 어떤 졸업식 때에 갔는데 딱 이제 선배가 금메달을 딱 받더라고요. 이제 수석 졸업하면서 금메달을 딱 받길래 제가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저거 내도 꼭 할래. 저 메달 나도 꼭 받을래 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경상대인데 2년 졸업하고 다시 3학년 4학년 복귀를 해요. 근데 다행히 그 꿈을 가지고 했더니 1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또 1등을 하고 그래서 졸업 때 받을까 했는데 어떤 가정사 일로 제가 시험을 하나 못 쳤어요. 못 치는 바람에 이제 2년 졸업 때는 수석을 놓쳤고요. 네, 3학년 복귀 경영학과 복귀하면서 이제 4학년 졸업 때는 이제 수석을 받아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또 대학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이제 동아대 대학원 가면서는 그때는 목표를 2등을 잡았습니다. 1등을 안 잡은 이유가 내가 1등을 해버리니까 1등 못한 친구가 막 교수님한테 밥도 사고 막 이러면서 못한 친구가 엄청
치기 질투로 동아대 가서 내를 엄청 괴롭혔어요. 자기는 어떤 인맥으로 중요 직책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직책도 못 갖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완전 왕따시키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대 가서는 딱 2등 하자 마음 먹었는데 역시 저기 0.1점 차로 딱 2등을 했습니다. 목표 이뤘네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스피치를 배우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위치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이거 배우고 대학원까지 가 석사를 땄잖아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스마트 공장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역량 강화 컨설턴트 이런 데 있거든요. 그게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1급으로 해서 이제 그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도 등록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S 산전에서 또 스마트 강화 이제 컨설턴트 이렇게 또 멘토들을 딱 뽑을 때 제가 누구 지인의 추천을 해서 마지막 끝에 맨 마지막에 저는 여자 혼자 저 혼자 면접을 봤는데 이제 엄청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멘토로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목소리 좀 야무치다 이런 표현을 또 써주더라고요. LS 산전 본사 담당자분이. 예, 저는 또 이제 그 컨설팅도 직접 참석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경영학과 출신에다가 이제 저는 전산 IT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경력을 쌓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 기업에 컨설팅 할 때 저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 보여요. 제 눈에는 다 들어와서 나는 그 회사 컨설팅 또 LS 산전하고 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LS 산전 본사팀이랑 현장팀이랑 하는데 저는 이제 다 보여서 조직 문제 아니면 이 회사 이제 생산 원가 문제 품질 문제 이런 게 다 보여서 그냥 저는 한 장에 요약해서 싹 발표했지만 저는 다 핵심만 짝짝짝짝 찍었더니 LS 산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독을 뿜었더라면서 이게 뭐지? 독을 딱 갖고 있으면서 핵심을 찝는 게 너무 잘해서 자기도 놀랬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하자면 이 배움으로써 내면에 내가 가진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배워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워가면 자기가 가진 어떤 내면의 능력을 끌어내서 사회 큰 이바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걸 결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